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3개월 차 여성이에요. 아무리 이혼이 흔한 세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힘든 고비만 잘 넘기면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직접 그 상황에 처해보니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긴 누군들 안 참고 안 버텨봤겠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니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거였겠죠. 이미 헤어진 마당에 공개적으로 시댁흉을 떠벌리는 게 보기 안 좋은 일인 건 알지만 이혼한 지 석 달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저를 찾아와 화풀이를 하고 가시는 시아버지 때문에라도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예전부터 아는 사이셨어요. 시아버지의 아버님이 저희 친가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시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셨어요. 그러다 가정 형편 때문에 시아버지가 국민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된 저희 할아버지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보내주셨어요. 사람이 배워야 미래도 있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2살 많은 시아버지와 저희 아빠는 중고등학교 동창이 되었어요. 어릴 땐 내가 형이라고 불렀는데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면서 호칭이 좀 껄끄러워졌어. 나야 상관없는데 호칭 때문에 네 시아버지가 휴학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얕아트면서 그냥 친구로 지내게 됐지.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나중엔 오히려 그 편이 낫더라고. 네 시아버지도 그게 편하다고 그러고. 그러다 저희 아빠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두 분은 사이가 소원해지셨어요. 원래부터 절친까지는 아닌데다 이렇다 할 공감대가 없다 보니 자연히 그렇게 된 거죠. 이후 저희 친할아버지와 시할아버지께서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두 집 간의 인연은 끊어지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빠는 군 제대를 하고 복학하던 해에 같은 학교 음대생이던 저희 엄마와 결혼을 하셨어요. 아직 아빠가 취직도 하기 전이라서 결혼을 할 적기는 아니었지만 아빠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아빠를 기다려준 엄마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엄마를 자꾸 선자리에 내보내셨으니까요. 지금만 해도 여자 나이 25이면 한창이라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혼인 적기로 불렸으니까요. 결국 외할아버지의 닥달에 못 이겨 저희 부모님은 계획보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혼을 서두른 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네요. 친할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저희 친가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자식이 아닌 남한테 관리를 맡기다 보니 어디서 얼만큼 새 나갔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나마 아빠 명의로 된 땅과 통장 예금은 남아있어서 서울의 친가 식구들이 살 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활이 예전과는 천지 차이였죠. 평생 아버지 돈으로 편히 살아왔던 아빠는 그때 처음 가장의 무게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직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회사와 집을 오가는 생활이었지만 매달 자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죠. 고모가 시집을 가고 제가 6살 무렵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저희 집은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목돈이 필요할 때면 할머니는 시집 올 때부터 지니시던 폐물과 반지들을 팔아 아빠 몰래 저희 엄마한테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남은 보석과 금부치를 저희 엄마한테 주셨죠. 생활이 어려울 때 저희 아빠 몰래 하나씩 팔아 쓰라면서요. 저희 엄마는 그중 몇 개를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걸 보실 때마다 시어머니를 떠올리시곤 하죠.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생활이 윤택해서 그랬는가 네 할머니는 한 번도 나한테 트집을 잡으시거나 혼수 문제로 괴롭히신 적이 없다. 오히려 내 친정이 어려울 때 아버님 몰래 돈도 해주시고 그랬지. 너도 나처럼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야 되는데. 엄마는 친할머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고부간이 여느 친정엄마와 딸 사이처럼 돈독했던지라 저도 자라면서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시어머니가 버겁게 느껴졌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가 다시 만나게 된 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였어요.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연애 1년 차쯤 되던 무렵 길에서 저희 아빠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고 부모님 고향 얘기를 하면서 상황은 급변해 양가 아버님이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저희 집 사세가 많이 기운 것과 달리 남편네 집은 예전에 비해 살림이 많이 핀 상태였어요. 특히 아버님이 하시는 식당이 장사가 잘 돼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저희 아빠보다 벌이가 훨씬 좋으셨죠. 오랜만에 만난 주인집 아들이 자신보다 못한 처지란 걸 알게 된 아버님은 은근히 기뻐하셨어요. 반면에 저희 아빠는 좀 불편해 보이셨죠. 아버님은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한테 은혜를 입은 얘기를 하시면서 고기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희 집에 자주 왕래를 하셨고 휴가철에는 여행도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처음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족 여행에 빠지시던 아빠도 저와 남편의 혼사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는 저를 위해 참석하셨어요. 아빠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서두를 수 없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저희 부부가 다니던 회사는 사내 연애 금지였거든요. 결혼식이야 어떻게 한다고 해도 결혼식 이후에 둘 중 하나는 회사를 떠나야 했어요. 뭐? 나보고 이직을 하라고? 왜 내가 옮겨야 되는데 자기가 옮기면 되잖아. 은경아, 너도 생각을 해봐. 어차피 여자는 애 낳고 나면 회사 그만두게 될 확률이 높잖아. 하지만 남자는 달라. 한 직장에 진득하니 다니면서 라인 잘 잡아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고. 내가 직장 오래 다니면 결국 자기한테 좋은 거 아니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이직을 했어요. 결혼은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 적응을 한 뒤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저희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 속을 꽤나 긁으셨거든요. 재홍아, 네 딸내미 혼수 걱정은 말아라. 내가 니네 집 사정 누구보다 잘 아는데 설마 혼수 적다고 타박을 하겠냐? 그러니까 형만 믿고 후딱 시골리자. 남들은 아들내미를 있는 집에 장가보내 한미천을 잡을 생각을 한다지만 난 그런 속물 아니다. 돈이라면 나도 차고 넘치게 있어. 예전에 먹을 것도 없어서 지질이 궁성이던 천태섭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재영이 넌 부모 잘 만나서 배고픔도 모르고 살았겠지만 난 아니잖냐. 내가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부를 누리게 된 거라 이 말이야. 재용이 네가 나만큼만 세상을 알았어도 그 많던 네 아버지 재산 그렇게 뺏기지는 않았을 거다. 대학만 나오면 뭐하냐.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는데 내가 너였다면 한 푼도 안 잃고 그 재산 다 지켰을 거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야. 너 잘난 거 알겠으니까 내 아버지 재산 얘기는 그만해. 어쭈? 이 녀석이 형님한테 너가 뭐야? 네가 아직도 만석부자 아들인 줄 아냐? 호작 월급쟁이 주제에 자존심 있어가지고. 야마, 세월이 변했으면 너도 변화에 적응해야지. 언제까지 도련님 대접받고 살 생각이야? 한 번씩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 속을 긁을 때마다 두 분은 어린애들처럼 싸움을 하셨고 그로 인해 제 결혼은 미뤄지게 일쑤였어요. 그러다 두 아버님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시면서 결혼식은 올릴 수 있었어요. 지금 와서는 차라리 그때 혼사가 어그러졌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지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시아버지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우리 집 가풍을 익혀야 하지 않겠니? 살림 사는 거 하나하나 네 시어머니한테 배워라. 콩나물값 하나까지 가계부에 제대로 적고 알겠니? 난 너희 친정처럼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써대는 거 눈뜨고 못 본다. 그래서 니네 본가가 그 많던 돈 다 날리고 그 꼴이 된 거 아니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간수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사치 같은 거 안 부려요. 보세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명품백 하나 없잖아요. 얼마나 꼼꼼하고 착실한지 결혼 자금도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해결했다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여자 없어요. 어머머, 얘 좀 봐. 너 지금 부모 앞에서 네 처 편드는 거니? 이러니 아들 자식 키워도 소용없다고들 하지. 네 아버지 말이 틀린 게 뭐 있니? 얘기 들어보니 네 장인이 부모 재산 잘 관리했어도 3대는 잘 먹고 잘 살았겠더구만. 그걸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그 피가 어디 가겠니? 나랑 네 아빠 죽고 나면 우리 집 재산도 네 처가 관리해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 가르쳐야지. 세아가, 야속 다 하지 마라. 우리도 우리 나름의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는 결혼 후 1년이 지나 출산을 하기 전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해서 임신 8개월 이후부터는 출산휴가를 내게 되었는데 남편이 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큰일이다. 너 휴가 기간 동안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올 텐데. 뭐가 걱정이야. 내 월급이 좀 줄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활비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닌데 정 부족하면 당신이 생활비 좀 더 내면 되잖아.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각자 월급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똑같이 분담해 내고 있었어요.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한 돈은 각자 저축을 하든 적금을 들든 알아서 관리하고 있었고요. 임신 때문에 제가 휴가를 받게 되면 월급이 줄긴 해도 남편이 버는 월급이 있으니까 돈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모르는 뒷거리가 있었더라고요. 뭐? 그럼 지금까지 매달 본가에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단 얘기야?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럼 어떡해. 내가 당신보다 100만 원 정도 더 버니까 그 돈은 본가로 보내라고 하시는데 나도 돈 보내기 싫었지만 안 그러면 아버지가 당신한테 싫은 소리 하실 텐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 그깟 돈 주고 말지. 그럼 당신은 그동안 모은 돈도 없겠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서야 하면 어떡해. 아버님도 그렇지. 내 월급이 적으면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자기 아들이 더 버는 만큼 가져가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난 이 일 그냥 못 넘어가. 저는 만삭의 배를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아버님과 단판을 지었죠. 아버님은 당신만의 계산법으로 매달 남편이 저보다 더 버는 만큼은 당신이 챙겨가야겠다고 끝까지 우기셨고 저는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건 안 된다고 못 박았어요. 아버님이 전 그 돈을 받으셔야겠다면 저 애 안 낳을 거예요. 애 키울 돈도 없는데 무슨 애를 낳아요. 저 당장이라도 병원 가서 애 지우겠습니다. 이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냐? 그깟 돈 100만 원 때문에 애를 지운다니 그게 부모로서 할 말이냐? 제가 이런 모진 말을 하게 만든 건 아버님이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런 식으로 아들 내외한테 돈을 뺏어가요? 이이가 돈을 더 벌면 그게 제 손으로 들어오는 돈인가요? 다 저희 가족이 쓰는 돈이잖아요. 태어날 아기가 쓰게 될 돈 아니냐고요. 근데 그걸 아버님이 가져가시겠다니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버님 욕심이 손주 목숨을 뺏는 거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애를 안 낳겠다는 제 초광수에 아버님은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와 친정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혀를 차시더라고요. 너나 네 시아버지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뱃속에 아기를 두고 그런 흥정을 하고 싶니? 하여간 대단들하다. 그럼 어떡해?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시댁은 도와줄 생각도 안 하지. 암튼 나도 이젠 시부모 앞에서 할 말은 하고 살 거야. 내 새끼도 태어날 마당에 더는 바보처럼 당하고 살 수만은 없으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런 게 바로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댁은 허울 좋은 말만 할 뿐 자기 아들만 저한테 던져둔 꼴이었죠.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2달여가 지난 어느 날 저는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죽다 살아 돌아왔다는 말이 온몸으로 느껴질 만큼 힘든 출산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낳은 뒤에는 더 큰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애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스트레스는 머리 끝까지 올라서 미치겠더라고요. 평소에 짜증을 많이 내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육아 스트레스에 수면 부족으로 순학질 여사처럼 남편을 들들 볶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어요. 애도 낳았으니 신혼 초부터 하던 대로 주말마다 본가에 오라는 거였죠. 솔직히 가려면 갈 수도 있었지만 왠지 그러기 싫더라고요. 육아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기도 했고 전보다는 시부모님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 힘든 산통도 10시간 넘게 버틴 내가 세상 두려울 게 뭐 있나 싶었죠. 나 이제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거 안 할 거야. 애 키우느라 그럴 정신도 없지만 이젠 내가 그러고 살기 싫어. 당신이 말하기 힘들면 내가 직접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아니, 지금까지 하던 걸 이제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그러지 말고 주말 딱 하루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 하루가 나를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지 알아?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디 허투루 돈 쓰는 사람이야. 살림만 해도 그래. 어머님 살림 사는 건 그 나이 때나 맞는 거지 우리한테는 안 맞는다고. 마트에 널리고 널린 게 고추장 된장인데 그걸 굳이 만들어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적게 먹을 땐 오히려 사 먹는 게 돈도 적게 든다고. 암튼 자기한테 하나하나 설명하기 힘드니까 당신도 나한테 당신 엄마처럼 살라고 강요하지 마. 몰라. 당신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면 직접 엄마한테 말해. 난 중간에서 욕먹기 싫으니까. 남편은 삐쳐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결국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세상 무너진 것처럼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뭐? 꼴랑 하루 오는 것도 힘들어 못 오겠다고? 혹시 네 친정에서 그러라고 하디? 네가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워온 거 내가 가르치겠다는데 그것도 싫다 이거냐? 그럴 거 왜 내 아들이랑 결혼했니?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면 결혼이고 뭐고 할 거 없이 혼자 살 일이지. 왜 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냐고.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살림 배우려고 시집 온 거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희 실상에 안 맞는 부분도 많으니 저희 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건데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툭 하면 저희 친정 얘기 꺼내시는 거요.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그저 심심풀이로 내뱉는 말들이겠지만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니잖아요. 상대가 듣기 싫다고 하는데도 매번 그러시는 거 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식인 제 입장에서도 듣기 거북하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시집 와서 아들 하나 낳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이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는 말 한 거는 아니잖니. 네 부모가 관리 못해서 네 할아버지 재산 날린 거 사실이잖아. 우리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니? 됐다.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알았으니까 잘난 네 부모한테 효도하면서 잘 살아라. 대신 우리 죽을 때 유산 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어. 그놈의 유산을 얼마나 남겨주시려고 이러나 모르겠지만 생각 같아선 100원짜리 동전 하나 받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내 손으로 벌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쓰고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니까요. 그런데 남편 생각은 저와 달랐던 모양이에요. 유산을 안 주겠다는 어머님 말씀에 잔뜩 쫄아서는 그날로 본가로 달려갔지 뭐예요. 가서 뭘 얼마나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뒤 시어머님이 김치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네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김치 담그긴 힘들 거 아니니? 그래서 겉절이 좀 해왔다. 넌 익은 김치는 잘 안 먹잖니? 맛이 잘 들었으니까 바로 먹어도 돼.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게 잘해주셨어요. 그게 내심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연세 드신 어머님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따지고 드는 건 괜한 분란만 일으키는 일인 것 같아서 저도 어머님께 고분고분하게 굴었어요. 얼마 뒤 출산휴가를 마치고 저는 회사에 복귀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친정 엄마가 봐주시기로 해서 출퇴근 때 친정에 들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친정에 가보니 거실에 고가의 양주 선물 세트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술도 안 드시는데 웬 건가 싶어 물어봤죠. 곧 있으면 네 시아버지 생신이잖니. 네 시아버지랑 2살 차이 나니까 올해 환갑 맞을 거다. 그래서 아까 백화점에 가서 하나 샀어. 환갑? 그럼 나는 뭘 해드려야 하나? 자식이라곤 우리 거의 하나뿐인데 그럼 우리가 환갑잔치를 해드려야 되는 거야? 아, 나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돈도 없는데 그냥 용돈을 조금 더 얹어드리면 안 될까? 얘는
한 번뿐인 환갑인데 어떻게 그래? 정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보태줄게. 괜히 시댁에 책 잡히지 말고 남들 하는 만큼은 해. 안 그래도 툭하면 돈돈거리면서 우리 집 무시하는데 그런 것까지 한 소리 들어야겠니? 엄마는 그간 저희 시부모님한테 들은 말들이 뼈에 사무쳤는지 돈 걱정은 말라시며 뭐가 됐든 제대로 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아버님 환갑 잔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잔치보다는 여행이 어떨까? 우리 부모님이 아직 해외여행을 못 해보셨거든. 그리고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아빠가 남한테 베푸는 건 좀 싫어하시잖아. 환갑잔치 하자고 그러면 괜히 음식 차려놓고 남들 배불 일이 있냐고 한 소리 하실걸? 하긴 아버님 성격이면 그러시고도 남지. 그럼 여행지는 어디로 해? 요즘은 스위스나 북유럽 쪽으로도 많이 간다는데 비행시간이 길어서 거긴 좀 그러려나?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로 가면 돈도 적게 들고 좋긴 하지만 아버님이 그러자고 하시겠어? 매번 당신이 입고 쓰는 건 최고급으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문제는 문제네. 그나저나 당신 돈은 좀 있어? 당연히 없지. 우리 엄마가 보태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빌려 쓰고 나중에 갚아야지 뭐. 우리 둘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아버님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소용없는 거라서 일단 시댁에 찾아가 환갑잔치에 대한 아버님 의견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 말대로 환갑잔치는 하기 싫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안으로 해외여행을 말씀드렸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가고 싶은 곳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TV에서 꽃할배들이 대만 여행 간 걸 보니까 거기 풍경이 그렇게 좋더구나. 무슨 협곡이랬던가? 에메랄드 빗물이 콸콸 흐르던데 거길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아, 타이루고 협곡이요. 거기 좋죠. 게다가 대만은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과일도 많아서 가볼만해요. 우리 아버지 대만에 가보고 싶으셨구나. 자기야, 대만으로 하자. 가깝고 딱 좋네. 아버님이 원하시는 여행지가 대만이라서 다행이었어요. 주말 끼고 월차를 내면 따로 휴가를 내지 않아도 되고 경비도 얼마 안 될 테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기왕 가는 거 니네 부모님도 같이 데리고 가는 건 어떠냐? 모처럼 사돈이 함께 여행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다. 솔직히 아버님 말씀에 좀 놀랐어요. 저희 부모님까지 챙겨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빠 회사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만이라도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환갑 여행에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부모님도 저처럼 놀라시더라고요. 엄마는 우리가 따라가도 되는 거냐고 걱정을 하셨고, 아빠는 모처럼 사돈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거절하기도 뭐하다시며 회사에 월차를 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대만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티켓팅을 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상황을 접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은 비즈니스로 가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이코노미로 간다지 뭐예요. 서울에서 타이베이까지는 비행시간이 기껏해야 2시간 반인데 무슨 비즈니스야. 아니, 그리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비즈니스로 할 거면 우리 부모님도 같은 걸로 해야지. 왜 자기 부모님만 비즈니스야? 이번 여행 경비 중 반은 우리 부모님이 내신 거 몰라?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근데 아버지가 돈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하라시는 걸 어떡해. 암튼 장인 장모님한테는 비밀로 해. 괜히 아시면 기분 상하실 테니까. 여행 시작부터 기분이 팍 상했지만 어찌됐든 아버님 환갑 여행이라서 일단은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상황 때문에 시부모님이 비즈니스에 탄 게 들키고 만 거예요. 평소 저희 시아버지는 술고래의 골초이신데 그 바람에 사단이 난 거죠. 기내에서 술을 잔뜩 드시고는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려다 승무원한테 딱 걸린 거예요. 다행히 국내 항공이라서 승무원이 한국말로 주의를 주었는데 그걸 들은 아버님이 길길이 날뛰신 거죠. 내가 비즈니스 손님이야. 그게 얼마짜리 편줄이나 알아? 그 비싼 돈을 받아먹고는 술도 개미 오줌만큼 주더니 이젠 담배도 못 피게 하느냐고. 내가 자리에 앉아서 피겠다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서 살짝 한 대만 피우고 나오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이코노미석까지 아버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은 모든 상황을 알아채게 되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달려가 아버님을 달랬지만 아버님은 더 화를 내시며 난동을 부리셨죠. 이러다가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공항 경찰한테 끌려가는 게 아닌가 걱정하던 순간 저희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님한테 가셨어요. 그리곤 아버님 귀에 뭐라고 한마디 하시자 아버님이 순한 양처럼 고개를 떨구곤 조용히 자리로 가시더군요.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객석에서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는 고스란히 제 귀에 들려왔어요. 아빠가 자리로 돌아오시자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무역회사에 다니느라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이런 경우 항공권 가격의 100배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고 했더니 입을 다물더구만. 하여간 저 녀석한테는 돈 깨진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소리라니까. 아빠의 거짓말 덕분에 시아버지는 무사히 타이베이 공항에 내릴 수 있었어요. 여행 중에도 아버님이 무례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저희 아빠가 벌금을 무기로 단속을 하셨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버님 환갑 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저는 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아버님을 모시고 해외로 나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어글리 코리안의 정석을 보여주신 아버님과는 100억을 준대도 절대로 함께 여행하기 싫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아버지가 창피했는지 여행에서 돌아온 뒤 그러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환갑 때는 여행 말고 다른 걸로 해드리자. 여행 간다고 하면 아버지가 따라오신다고 할 거 아니야. 아, 난 이번 같은 경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누군 가고 싶겠어? 나도 싫으네요. 결국 아버님 때문에 이후로 그 누구도 가족여행의 기억자도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환갑여행 이후 아버님은 저희 아빠 앞에서 전보다 온순해지셨어요. 아무래도 여행 중에 자신이 벌인 일이 창피하긴 하셨던 모양이에요. 뭐 어찌됐건 간에 양가 부모님 사이가 전보다 유해졌으니 저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죠. 비록 여행 경비도 깨지고 기내에서부터 쪽이란 쪽은 다 팔리긴 했지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 애가 두 돌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평소 잘 안 하던 술을 마시고 왔더라고요. 평일이라서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술 깨는 약도 먹이고 옷도 갈아입혀서 재웠는데 다음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야 일어나. 나도 엄마한테 애 데려다주고 출근해야 한단 말이야. 나 출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더 자게 내버려둬. 왜 출근을 안 해? 자기 휴가 받았어? 아님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제가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끈덕지게 묻자 남편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는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회사에서 희망퇴직 대상자에 오른 지 좀 됐는데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사표를 냈다고요. 어제 술을 마신 것도 자기 송별회라서 그랬다나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해? 그럼 직장은 알아보긴 한 거야? 그만두기 전에 직장부터 알아봤어야지. 아 몰라. 야, 넌 내가 월급 못 받아볼까봐 그게 걱정이냐? 내 걱정은 안 돼. 솔직히 우리 아버지 말대로 처가에 힘만 있었다면 내가 직장 하나 잃은 걸로 걱정은 안 할 거 아니야. 이건 뭐 처가라고 내 장사미천을 대줄 능력이 되나? 회사 관둬도 일자리를 마련해줄 처지가 되나? 아무 쓸모도 없잖아. 에휴, 이런 결혼은 뭐하러 한 건지.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회사에서 잘린 건 당신인데 왜 내 친정 탓을 해? 엄연히 따지면 당신 능력 부족 아니야? 아직 40도 안 된 나이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그건 당신이 회사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 근데 왜 내 부모 탓을 하냐고. 당신 아버지가 매번 그러니까 당신 눈에도 내 친정이 우습게 보여? 말해봐.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지만 남편이 제 친정 탓을 하는 바람에 저도 더는 참아 넘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결근을 하고 남편과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죠.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던 딸이 소식이 없자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은 엄마는 일단 저희 부부를 뜯어 말리시곤 회사에서 잘린 사위 마음을 달래주셨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남자가 느닷없이 처가 탓을 하면서 아버님이 하시는 단골 멘트대로 저희 아빠 탓을 하지 뭐예요.
솔직히 이럴 때 청아덕 바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만 이런 마음 갖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은 회사에서 잘려도 잘난 처가덕에 걱정 없이 산다는데 저는 이게 뭐냐고요. 장모님도 그래요. 말로만 사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생각을 하셔야죠. 하다못해 치킨집 하나 차릴 돈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곧 퇴직하실 텐데 퇴직금 뒀다 뭐 하시려고요? 자식이라곤 저 사람 하나뿐인데 사위인 제가 살아야 장모님 딸도 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퇴직금으로 가게 하나만 차려주세요. 그 약속만 해주시면 저 더 욕심 안 부릴게요. 보자 하니 자네 안 되겠군. 젊은 사람이 일자리 다시 찾을 생각은 않고 뭐? 다 늙은 장인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려달라고? 기가 막혀서 원. 막말로 그 나이에 회사에서도 잘린 사람을 내가 뭘 믿고 가게를 차려주나? 장사는 쉬운 줄 아나? 자네같이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단번에 성공할 정도로? 어림도 없네. 오늘 들은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정신 차리고 새 직장이나 알아보게. 장모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저요, 앞으로 처가인 발도 안 들일 거예요. 아유, 그러게나. 나도 자네 같은 사위 필요 없네. 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주지. 어디서 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그리고 직장을 잃은 건 내 딸도 아닌 사위인데 왜 부모도 아닌 우리가 자네 가게를 차려줘야 하나? 그렇게 꽁으로 가게를 얻고 싶으면 잘 사는 자네 아버지나 찾아가게. 가서 가게를 달라고 하든 집을 달라고 하든 자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정신 빠진 놈한테 내 딸을 줬다니 할 수만 있다면 이 결혼 무르고 싶은 심정이야. 그날 부부싸움에서 시작된 싸움은 사위와 장모 싸움으로 번졌고 쪽수에서 밀린 남편이 자기 부모까지 집으로 불러들이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 바람에 회사에 출근했던 아빠까지 반차를 내고 달려오시고 말았죠. 내 아들이 뭔 잘못을 했냐? 살다 보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처가덕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맞는 말 했구만. 뭐가 문제라고 이 난리를 피워. 안 싸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위도 자식 아닙니까? 직장 잃고 마음 다친 애한테 꼭 그렇게 매정하게 해야 했습니까? 안 사도 마음 씀씀이가 그러니까 나이 들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겁니다. 전태섭,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네 자식이 못난 회사 딸린 걸 왜 우리 탓을 해? 탓을 하려거든 네 자식 탓을 해야지. 이 자식이 어디서 반말이야. 너 임마 나보다 2살 어린 놈이 왜 자꾸 반말이야. 네가 아직도 도련님 행사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웃기지 마 이 자식아. 니네 집 망한 게 언젠데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쳐? 고작 월급쟁이 주제에 까불긴. 2살이 아니라 10살이 많아도 나한테 넌 천태섭이야. 기억 안 나냐? 네가 우리 아버지 도움으로 중학교 들어갈 때 네 입으로 뭐라 그랬냐? 앞으로 네가 날 형으로 모신다고 했냐 안 했냐? 그런 걸 내가 친구 삼아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그리고 그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나 아니었으면 진작에 빨간 줄 긋고 막장 인생 됐어. 네가 고1 때 빵집 금고에서 돈 훔쳤을 때 그 돈 누가 갚아줬냐? 빵집 주인이 너 경찰한테 넘긴다는 거 누구 백으로 빠져나왔냐고. 남의 도움받을 때는 평생 은혜 갖고 살겠다고 질질 짜던 놈이 공수표 날린 거 말고 제대로 갚은 게 있긴 하냐? 우리 아버지가 내주신 등록금도 꼭 갚겠다며. 그뿐이야. 네 아버지 도박으로 집 날리고 네 어머니 옷가락지까지 팔아먹었을 때 네 식구들 걷어준 게 누구냐? 우리 아버지야. 그런데 은혜는 못 갚을 망정 툭 하면 조롱이나 하고 사람을 무시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오냐, 네 놈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동안 돈 갚으라고 하고 싶은 거 어떻게 참고 있었냐? 후상한 척 하다니만 결국엔 돈 받아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 그 돈 내가 주마.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까 땡값이다 생각하고 잘 받아 처먹어라. 화가 난 시아버지는 결국 저희 아빠한테 주먹까지 휘두르셨어요. 그걸 본 저희 엄마가 달려들어 시아버지 머리채를 잡으셨고 시어머니 역시 달려들어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남편은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다 옷이 다 뜯어지고 손톱에 찍혀서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날 개싸움을 끝으로 저희 부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주먹 싸움을 한 순간부터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인지라 예견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직장이 없는 관계로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한 달에 2번씩 아이와의 면접 교섭을 허락했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시아버지가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시네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저희 아빠한테 갚기로 한 오래전 빚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법적 시효를 운운하며 안 갚겠다고 그러네요. 솔직히 저희 아빠는 그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하는 짓이 하도 얄미워서 갚으라고 했던 것뿐이죠. 그러다 얼마 전에 두 아버지 사이에 남아있던 금전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났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아빠가 돈 대신 다른 걸 받기로 했거든요. 바로 제 아이의 친권이요. 평소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시던 시아버지는 그 돈 몇 푼에 손주 친권을 팔아넘기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다고 자기 자식도 버린 제 전남편도 그렇고 참 대단한 인간들인 것 같아요. 전남편한테 양육권을 뺏어올 때는 약간의 미안함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런 인간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사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남편도 전 시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돈 몇 푼의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버렸는지 말이에요. 자식은 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법인데 그걸 푼돈에 팔아넘겼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죠 뭐. 누굴 탓하겠어요. 돈에 눈이 먼 자신들 탓인걸요. 아무튼 저는 제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